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물리학과 권진혁 교수입니다. 오늘 고산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수성인 사이언스 특별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빅뱅 우주론과 과제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진행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빅뱅 이론에 대해서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과서와 미디어에서는 빅뱅 우주론이 마치 완성된 이론인 것처럼 소개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는 전문과학계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연구되고 있는 내용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기원에 대한 연구는 빅뱅 이론을 포함해서 완성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길이 없는 숲속에서 헤매듯이 과학자들이 헤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빅뱅 이론도 여전히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암흑 속에서 탐구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본분이고 우리의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증명되고 밝혀졌다면 학생들은 아무런 도전하고자 하는 그 의욕을 성실하게 될 것입니다. 미지의 영역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 사실이 오히려 과학을 과학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탐구하러 우주 속으로 떠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의 강좌는 지난번 1번 강좌 기원의 문제에 도전하다에 이어서 빅뱅 우주론과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그 빅뱅 우주론이 무엇인지 소개시켜 드리고 앞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들, 남은 과제들, 숙제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강의는 생명의 기원과 역시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번째로는 과학의 발전이 우리 인류를 어디로 인도할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목차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빅뱅 이론이란 무엇인가? 이걸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빅뱅 이론에 풀리지 않은 과제들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빅뱅 우주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이 많고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다른 이론도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전문 우주 기원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다른 우주론도 소개시켜 드릴 텐데 아마 여러분 대부분 처음 들어보시는 이론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빅뱅 이론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고등학교 교과서를 제가 하나 캡처한 것인데요. 보면은 빅뱅 이후에 여기 이제 빅뱅, 무슨 빅뱅이라는 뜻은 대폭발이라는 뜻이죠. 대폭발 후에 이제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세로축은 우주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 우주가 점점 커지면서 은하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왔다. 오늘날 모든 우주는 과거에 약 138억 년 전에 대폭발이 일어났다. 이것이 가장 간단한 이제 빅뱅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주론은 뉴턴부터 아인슈타인까지는 정적 우주론이 대세였어요. 우주는 정지했다고 보았습니다. 별과 은하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1929년에 에드윈 허블, 현대 천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에드윈 허블이 미국의 그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있는 마운트 윌슨 산 꼭대기에 처음으로 세워진 그 거대한 2.5m 망원경, 100인치 망원경을 가지고 외부 은하를 관찰하다가 이 은하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지구로부터 다 도망간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비로소 이제 그래서 우주는 정지한 것이 아니고 정적 우주론이 아니고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움직이는데 팽창하고 있다는 거죠. 고무풍선을 우리가 불면 팽창하지 않습니까? 부는 풍선처럼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주론은 팽창 우주론을 이해를 해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수많은 망원경이 만들어졌지만은 1990년대에 그 직경 2.4m의 구를 장착하고 지구 상공 600km 상공에 올라가서 이렇게 떠서 공기나 뭐 구름이나 이런 것에 방해를 받지 않고 수십억 광년 너머를 볼 수 있는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가 30년 가까이 이게 그 일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우주에 대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망원경 이름도 아까 소개시켜드린 그 허블을 기념해서 만든 허블 우주 망원경이죠. 근데 허블 망원경이 이제 몇 년 안에 퇴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더 큰 망원경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발견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우주에 대한 진리, 그것은 바로 우주는 팽창한다는 간단한 것입니다. 이게 허블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전체 우주라고 생각을 하면요. 전체 우주. 이 중심에 우리 은하계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가 있고 우리 지구가 있겠죠. 우리 지구에서 볼 때 우주는 전부 은하들은 멀리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팽창하는 데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바로 허블의 법칙이라는 것인데 이 팽창하는 속도, 은하들이 팽창하는 속도는 지구로부터의 거리 R에 비례합니다. 비례 상수는 H, 이거 허블 상수라는 건데요. 그래서 V는 HR, 아주 간단한 뭐 Y는 AX 같은 1차식이죠. 그래서 거리에 비례해서 거리가 멀수록 더 빠른 속도를 후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주론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법칙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 우주론 전체가 무너집니다. 근데 이건 팩트죠. 왜냐하면은 허블이 망원경으로 관측을 했고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측을 해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우주 팽창은요. 근데 이 팽창한 우주를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우주가 작았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우주가 작았는데 1931년에 그 르메트르가 이 사람은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 르메트르는 물리학자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전공했고요. 동시에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이 르메트르가 네이처라는 유명한 과학 저널에 논문을 실었습니다. 그게 우주는 과거에 수십억 년 전에 초고온, 초고밀도의 우주 계란, 코스믹 에그가 대폭발을 일으켜서 이렇게 팽창해서 냉각되었고 오늘날 우주가 되었다는 그러한 우주 그 폭발설을 이제 주창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원자의 구조도 제대로 모를 때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아주 간단한 이제 아이디어로 냈죠. 근데 1946년에 이제 가모브, 오른쪽 밑에 있는 이 사람인데요. 가모라는 핵물리학자입니다. 이 핵물리학자가 우주 계란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가 섞여 있고, 그리고 고온으로, 고밀도로 고압축되어서 섞여 있고, 그 속에 광량자, 감마선이죠. 감마선이 같이 섞여 있는 아일렘이라고 이름을 붙인 아일렘이라는 것으로부터 대폭발을 했다. 좀 더 구체적이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수소와 헬륨이 생기고, 오늘날의 수소와 헬륨의 비율,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 비율이 3대 1인데요. 그 3대 1의 비율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헬륨까지만 만들어져요. 대폭발로서는. 그 이상은 무거운 것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이론을 갖다 우리가 초기 빅뱅 이론이라고 합니다. 초기 빅뱅 이론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빅뱅 이론은 바로 이 초기 빅뱅 이론이라는 그 참 약간 초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초기 빅뱅 이론의 핵심은 선형적 팽창설이 되겠습니다. 선형적 팽창설이란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주는 빅뱅 이후 지금까지 선형적으로 팽창해 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그림처럼 지금부터 뭐 한 100억 년 전에 한 점으로부터 코스믹 에그, 우주 계란 혹은 아일렘, 뭐 이름 어떻게 붙여도 좋아요. 여기서 빅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주가 뜨거웠죠. 뜨겁다가 점점 식어지면서 수소와 헬륨이 생겨서 그들이 모여서 수소가스 헬륨이 모여서 별을 만들고 은하를 만들면서 이렇게 진행해 왔다는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선형적 팽창설은 그 후에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과학자들이 좀 더 자세하게 검증을 해보니까 이런 팽창으로는 오늘날 우주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 물리 이론으로 증명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초기 빅뱅 이론은 사실 이 분야에 일하는 과학자들의 머릿속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초기 빅뱅 이론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었던 그 대답은 1981년에 알란 구스라는 젊은 과학자가 제시한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먼저 빅뱅 이론, 초기 빅뱅 이론의 그 문제인 편평도 문제와 지평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이론인데, 편평도 문제와 지평선 문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설명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플레이션이란 말 뜻은 대급팽창이라는 뜻입니다. 급팽창. 그러니까 비선형적으로 급팽창한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주 초기에. 근데 그 인플레이션의 증거로 우주 배경 복사가 발생하는데, 이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CMB라고 그러죠.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이제 1964년에 관측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아주 급격한 그 지지를 받아서 우주론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을 이제 간단하게 그림으로 소개시켜 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138억 년이라고 그러죠. 138억 년 전에 우주 시작이 0초가 되겠습니다. 0초. 0초가 되겠고, 네. 여기 우주 시작 0초요. 이때 우주가 빅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32승초도 되기 전에 우주가 급팽창을 하는데, 인플레이션, 급팽창을 하게 되죠. 이게 몇 배냐 하면은 10의 26제곱배가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비율은 1m 크기의 공이 1초 만에 지금 100억 광년 크기로 커지는 그 비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빛의 속도보다도 수백 조배 더 빠른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팽창을 한 다음에 갑자기 스톱 합니다. 우아한 출구라 했어요. 스톱하면서 팽창이 속도가 거의 0으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처럼 서서히 이렇게 팽창이 왔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게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30만 년, 약 38만 년 정확히는 30만 년쯤, 38만 년쯤 되면 이제 불투명한 우주에서 투명한 우주로 바뀌게 됩니다. 온도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한 10억 년 지나면서 최초 은하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금 와서 이제 현재 우주가 생겼다. 이것이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인데, 초기 빅뱅 이론과 뒷부분은 거의 같지만 앞부분에 여기 인플레이션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것이 제일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의 앞부분, 그 인플레이션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시간이 제로예요. 우주 폭발 제로. 시간 우주의 시작입니다. 0초. 그래서 약 10의 마이너스 35승초가 되면 우주가 갑자기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하죠. 10의 26제곱배. 그 다음에 갑자기 스톱합니다. 또 이것을 갖다가 팽창이 정지를 했어요. 이것을 이제 팽창의 정지 문제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이제 graceful exit 그래가지고 우아한 출구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빨리 빛의 속도보다가 수백 제곱 빨리 팽창하던 우주가 갑자기 스톱했다는 게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많은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지만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 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주는 어떻게 갑자기 팽창을 정지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은 왜 일어났느냐, 그 문제도 또 큰 수수께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진짜 인플레이션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 개념을 도입하면 초기 빅뱅 이론이 가졌던 그 문제, 선형적 팽창설이 가졌던 문제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여기에 인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빅뱅의 증거를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보면 첫 번째,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율이 3대 1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주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이에요. 99% 이상이.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빅뱅의 증거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이제 먼 은하 별빛의 적색편이라는 것인데요. 은하들의 별빛이 정지한 은하의 별빛에 비해서 움직이는 도망가는 은하들의 별빛이 약간 붉은색으로 편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적색편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기차가 도망가는 기차의 그 소리는 이렇게 낮아지듯이, 톤이 낮아지듯이 빛도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걸 적색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잘 관측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두 가지는 팩트입니다. 팩트. 예. 세 번째가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이제 우주 배경 복사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마이크로웨이브라 그랬죠. 마이크로웨이브란 말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가지고 있죠. 그 오븐에서 나오는 전파가 바로 이 마이크로웨이브입니다. 그 우주에서 이러한 전파가 우주 모든 곳에서 이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 어느 방향을 보고 측정을 해도 이 마이크로웨이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측정한 것이 밑에 있는 이 그림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우주 전체입니다. 이 그림은 우주 전체인데 빨간색은 그 마이크로웨이브의 적외선의 온도가 0.003도 약간 높은 것이고, 파란 부분은 온도가 약간 낮은 부분입니다. 그만큼 0.003도 낮은 부분이에요. 아주 미세한 온도 차이 때문에 그 어떤 수소 헬륨의 먼지들이 뭉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뭉쳐가지고 은하들을 만들고 별을 만들었다. 이것이 이제 표준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윌슨과 펜지아스인데요. 1964년에 이 사람들은 우주론을 전혀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전파과학자였습니다. 물리학을 전혀 몰랐어요. 그 전파를 연구하다가 만든 이제 그 전파 안테나에서 잡음이 나와가지고 그 잡음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빅뱅 우주론의 기본이 되는 우주 팽창을 발견한 허블은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사실 현대 천문학의 아버지인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허블이 그 연구하던 1900년대 초에는 노벨 물리학상을 물리학자들에게 주고 천문학자들한테는 주지 않았어요. 그 천문학자들은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죠. 근데 그 후에 천문학을 물리학에 포함시켜 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천문학자들에게 준다 이렇게 가지고 주게 됐는데, 펜지아스와 그 윌슨이 이걸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세 번입니다. 사실은요. 1번과 2번은 그냥 인플레이션 있고 없고 관계없이 팽창하는 우주에서는 2번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고, 1번은 꼭 이거는 정황증거입니다. 2번은 빅뱅 우주론이 아니라도 이거는 우주의 성분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다른 이론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 우주 배경 복사인데, 과연 인플레이션 빅뱅이 있었는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발견하면 정말 노벨상감이죠.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해보니까 우주 배경 복사는 편광이 되어 있다. 이런 거 편광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여러분 왜 편광 안경이 있지 않습니까? 햇빛은 편광이 되어 있거든요. 반사되면은 빛이 편광돼요. 그래서 편광 안경을 쓰면 반사된 빛이 차단되죠. 그래서 그런 편광 현상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주 배경 복사의 비모드 편광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알아두십시오.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결정적인 증거일 것이다 하고 생각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일단의 과학자들 수십 명이 남극에 갔어요. 남극이 밑에 보이시죠? 남극에 가서 바이셉2라는 망원경을 설치를 하고 우주를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그 우주 배경 복사 편광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예요. 이제 이게 보면 이게 막대기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 편광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 크기와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편광의 크기와 방향이 짝대기가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이러한 편광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이제 곧 받고 대단한 발견을 했다.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은 완전히 증명된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되었습니다. 그 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가 빅뱅 후에 급팽창했다는 이론을 뒷받침할 증거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라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138억 년 전 고온 고밀도의 한 점이 대폭발을 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생겨났다. 현재 과학계에서 가장 유력한 우주 생성 이론인 빅뱅 이론입니다. 이 빅뱅 이론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인플레이션 이론입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대폭발 이후 천조분의 1초라는 극히 짧은 순간에 10의 30제곱배 이상의 엄청난 팽창이 일어나면서 지금의 우주가 형성됐다는 가설입니다. 과학자들은 빅뱅 직후 우주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면 시간과 공간이 뒤틀렸을 것이고 그 뒤틀린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추론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센터는 그 흔적을 찾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In particular, this measurement suggests that inflation may have had something to do with unification of the strong, weak electromagnetic forces. 일반인들이 보기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이 그래프가 초팽창으로 인해 시간과 공간을 뒤틀리게 한 중력파의 흔적입니다. B 패턴이라고 이름 붙여진 중력파는 연구팀이 남극에 초정밀 망원경을 설치하고 3년 동안 관측해 찾아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대폭발 직후 초기 우주의 급팽창이 언제 일어났고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쾌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우주 초기에 관련된 연구 분야가 상당히 좀 상상적인 이론의 영역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이언스 영역으로 들어왔다라고. 올해 노벨상 수상이 가장 유력하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검증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여러분 SBS 뉴스에서 보듯이 인플레이션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았다. 그러니까 노벨상은 당연한 것이고 현대 과학에 있어서 우주론에 있어서 가장 큰 발견이다. 이렇게 이제 찬사를 받았는데 여러분 다음 동영상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한 3개월 후에 이것이 오류라는 이제 지적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빅뱅의 흔적인 중력파 파장을 찾아내 21세기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미 연구진의 발표가 착오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력파 파장으로 생각했던 것이 우주먼지가 만든 오류인 것으로 나타나 우주 탄생 연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정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미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연구팀은 138억 년 전 일어난 우주의 시초인 빅뱅의 증거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빅뱅은 강력한 폭발로 인해 중력파의 흔들림을 유발합니다. 연구팀은 남극에 설치한 전파 망원경으로 우주를 가득 채운 전자기파의 일종인 우주 배경 복사를 수신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중력파에 의해서만 생길 수 있는 독특한 우주 배경 복사 파장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빅뱅으로 인한 우주의 탄생과 팽창을 설명하는 증거로 21세기 가장 중요한 과학적 발견이란 찬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주 초기 조건을 이해를 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생명 현상을 이해를 하자는 거하고 이제 동일한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발견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오류로 밝혀졌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의 플랑크 위성 연구진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유럽 연구진은 미국이 발견한 파장이 중력파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주 잡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별과 별 사이 넓은 공간에 희박하게 존재하는 우주먼지로 인해 배경 복사가 산란돼 나타난 것이라는 겁니다. 이후 미국과 유럽은 공동 검증에 나섰고 그 결과 당시 데이터 해석이 잘못됐으며 중력파의 흔적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논문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시대 마이너스 수십 승초 만에 모래알이만한 거에서부터 태양계보다 더 커지는 그런 급팽창을 했다는 것인데요. 작년에 중력파의 흔적으로서 그 증거를 찾았다고 했지만 그 증거가 잘못된 거다. 여전히 이 급팽창은 가설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우주의 시초 빅뱅, 그 흔적은 다시 미궁으로 사라졌고 인류의 근원 연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그 과학계에서 어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항상 이제 거쳐야 되는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검정, 어떠한 베리피케이션인데, 당신이 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다른 과학자들도 똑같이 다른 실험을 해서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논문들이 오류다는 것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것은 없는데, 이 사건은 또 이게 매스컴을 타다 보니까 큰 사건으로 부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주 배경 복사는 이제 아직 관측이 되지 않은 가설의 단계에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음에 발견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현재 상태로서는 원점으로, 그러니까 아는 것이 검증된 것이 없는, 그러니까 가설적인 단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결과가 우주 먼지에서 나오는 잡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전자기파가 적외선도 그렇고 자외선도 그렇고 가시광선도 그렇고 모든 전자기파는 먼지에서 산란이 되면 평광이 발생해요. 그건 이제 우리 그 물리학에서 이게 사실 학부에 나오는 상식인데, 이 전문 연구팀이 그런 기본적인 것을 체크를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빅뱅 이론에 풀리지 않은 과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는 빅뱅 이론에 어떤 풀리지 않은 과제들 혹은 숙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빅뱅 이론에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이제 첫 번째가 우주의 지평선 문제, 아까 얘기했는데요. 호라이즌 프로블렘이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주가 크기가 뭐 수백억 광년 혹은 뭐 천억 광년 이상 된다고도 하고, 어쨌든 간에 500억 광년, 천억 광년 된다고 보면 그 500억 광년 떨어진 우주의 이쪽 끝과 저쪽 끝이 온도도 같고 형태도 같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주는 너무 커서 빛 138억 년의 짧은 기간 가지고는 빛도 한번 지나갈 수가 없어요. 빛도. 그런데 어떻게 양쪽 끝이 아무 어떤 물질과 에너지가 교류한 적이 없는데 똑같냐? 이것이 이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주 지평선 문제고요. 두 번째는 평평한 문제입니다. 플래트니스 프로블렘이라는 건데, 우주의 밀도, 밀도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단위 부피당의 질량입니다. 밀도. 그 밀도가 그 오메가인데, 이게 이제 오메가 값인데, 오메가가 1이면 이게 평평한 우주예요. 우주가 지금 평평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주가 폭발할 때는 평평하지 않고 이것이 휘어져 있었어요.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휘어져 있었는데, 그 휘어진 우주가 오늘날처럼 평평하게 펼쳐지려면은 우주가 빅뱅 할 때 일단 그 오메가 값이 우주 전체 뭐 밀도 해도 되고 혹은 우주 전체의 질량이 됩니다. 우주 전체 질량이 어떤 특정 값에, 그죠? 값에 10의 마이너스 60성분의 1의 정밀도를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혹은 오메가가 0.999 10의 마이너스 10의 60성개의 제로가 보다 크고 1.000 60개의 제로를 붙이고 끝에 1 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요 사이에 정밀한 오메가 값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으면 오늘날 우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느 정도의 확률이냐 하면은 그 100억 광년 너머에 그 화살 관역을 두고 내가 여기서 눈을 감고 이게 쏴가지고 그걸 맞추는 확률보다도 훨씬 작은 겁니다. 불가능한 확률이죠. 이렇게 정밀한 것을 우리가 우주의 미세 조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미세 조정에 대해서 이 우주론자들이 참 당황해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제일 크고요. 그 외에 또 많이 있습니다. 은하 형성 문제예요. 우리가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들의 형태 분포를 보면은 우리 근처에 있는 오늘날의 은하 분포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은하 형성 이론과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의 대규모 구조 문제도 있어요. 우주 대규모 구조 문제는 금방 다시 말씀드릴 텐데, 우주 공동 보이드나 그다음 우주 만리장성 그레이트 월 같은 우주의 대규모 구조는 138억 년의 시간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문제예요. 암흑물질은
이론상 필요한 질량이 5%에 불과하고요. 현재 우리가 보이는 물질은요. 보이지 않는 아무 물질이 20%, 그 다음 암흑 에너지가 70%, 합쳐가지고 95%가 이 다크 메타, 다크 에너지인데 이것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과제 1. 자, 리튬 문제와 무거운 원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3대 1이면 1이 이것이 바로 빅뱅의 증거다 이렇게 많이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모든 미디어가 이렇게 소개하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빅뱅 이론 그 속에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6개인가 변수가 있는데 변수 조정을 하면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 조정으로 못 맞추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리튬입니다. 여러분 그 원소의 종류는 제일 가벼운 게 수소, 그 다음이 헬륨, 세 번째로 가벼운 것이 리튬이에요. 그래서 그 리튬이라는 그 원소는 보통 얘기를 안 하는데 빅뱅 이론에 예측하는 리튬의 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과 실제 관측된 양과 맞춰보면 전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리튬 프로블렘이라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별의 중심부에 있으니 더 무거운 것들, 리튬보다 무거운 거, 뭐 탄소, 수소, 질소 이런 무거운 것들이 차례로 만들어지는데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근데 별의 중심부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철이면 끝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핵물리학에서 잘 알려지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우주에는 그 철보다 무거운 우라늄이라든지 납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했을 때 별이 수명이 다해서 폭발을 합니다. 그 초신성이라 그러는데 초신성으로 폭발할 때 그 중심부에서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압력과 온도에 의해서 이제 그 원소들이 합성이 돼가지고 더 무거운 원소로 돼가지고 공간에 이제 뿌려지고 그 먼지 속에 이제 그러한 무거운 원소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별이 되면 그 이제 그 태양과 같은 이제 태양은 3세대 별이라고 하는데요. 2세대, 3세대 별이 만들어지면서 또 그 주위에 행성이 생기면서 무거운 원소도 생겼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직도 가설이에요. 이거는 그냥 가설이고요. 그래서 이런 무거운 원소 문제와 리튬 문제는 사실은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3대 1 이것만 보여주지만 이 모든 원소, 우리 주기율표는 모든 원소를 놓고 보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과제 2는 우주 배경 복사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아까 앞에 있는 왼쪽 위에는 보여드렸는데요. 전체 우주 배경 복사 그 마이크로웨이브 복사인데 이것은 빅뱅의 증거다 하고 많이 이제 소개되죠. 그런데 최신의 이제 플랑크 우주 위성이 여기 보면 플랑크 2013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우주 배경 복사만 가장 정밀하게 재는 플랑크 인공위성이 우주에 올라가서 4년에 걸쳐서 정밀하게 측정한 겁니다. 이게 측정한 결과 어떤 것을 밝혀졌냐 하면은 왼쪽 위에 있는 이 그림을 약간 이제 단순화시켜서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으로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면 우주를 보면은 크게 오른쪽에 위에 보면은요 이게 뜨거운 부분이 보이죠. 뜨거운 부분 온도가 많이 다른 것보다 많이 뜨겁습니다. 왼쪽은 더 차가워요. 크게 우주를 반으로 쪼개 가지고 왼쪽은 차갑고 그죠? 이 왼쪽은 이 부분은 차갑고 이쪽은 뜨거운 거예요. 크게 이것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주가 대폭발에 의해서 생겼으면 우주 전체가 골고루 균일해야 되는데 우주의 반은 차갑고 반은 뜨겁다. 이것은 설명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 이게 큰 영역의 온도가 더 차갑잖아요. 이것도 그 우주의 거의 뭐 한 4분의 1 차지하는 거대한 이런 영역들이 더 차가운 영역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연구한 플랑크 위성 연구원이 말하기를 이러한 모든 증거들은, 이러한 관측 결과들은, 빅뱅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단언을 했어요. 단언을.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많은 시도가 있는데,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거대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얼핏 보기에는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빅뱅 이론에 엄청난 문제를 던져주는 어떤 문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 다음 우주 공동감 원화 만리장성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전체 우주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우주라고
전체 우주가 좀 작은 한 10억 광년 크기라고 이렇게 보면요. 10억 광년 크기로 보면은 이 속에 보면은 이 점 하나하나가 아주 작은 점 하나가 은하들입니다. 이 초은하단이에요. 초은하단 이렇게인데 여기 까만 이런 부분 보면 빨간 부분 이런 부분 이런 직력을 보면은 까맣죠. 그러니까 은하들이 없는 거예요. 은하들이 이런 걸 우주 공동 보이드라 그래요. 이런 부분을요. 보이드. 보이드가 많죠. 여러분 곳곳이 보이드 보이죠. 직경이 거의 이게 거의 뭐 1억 광년 가까이나 되는 거대한 영역이 은하도 없고 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영역이고요. 그 은하들이 많이 모여 있는 하얀 부분 이런 부분은 이렇게 빨리 이제 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은하가 뭐 수억 년 크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이런 부분을 만리장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은하들의 만리장성 해가지고 은하 만리장 그레이트 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크기는 은하들이 움직여 가서 밀집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100억 년 정도의 시간으로는 은하들이 가기에는 너무 규모가 커요. 그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이러한 우주의 대규모 구조라 그러는데 우주 공동과 은하 만리장성과 같은 우주의 대규모 구조는 빅뱅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과제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참 중요한 과제인데요. 우리가 은하가 처음에는 이제 그 초기 빅뱅 이론에서는 수소와 헬륨이 뭉쳐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은하가 됐더니 간단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50억 광년 거리의 은하들입니다. 여기서 하얀 점 하나는 다 은하들이에요. 은하들이에요. 여기 제가 보여드리면 이것도 은하고요. 이것도 은하고요. 이것도 은하고 이것도 은하고요. 이것도 은하입니다. 작은 거. 이것도 은하고 이것도 다 아주 작은 점도 은하예요. 작은 것은 멀리 있는 은하, 큰 것은 가까이 있는 은하 이렇게 됩니다. 이것만 별이에요. 요거 앞에 있는 반짝한 요거 별. 요건 별입니다. 이제 망원경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지구 가까이 있는 별이고 나머지는 다 은하들이에요. 근데 이 은하들이 놀랍게도 성숙한 은하 형태이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은하들과 거의 같은 형태고 은하 형성 모델의 예측과 빗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억 년 전에 생긴 은하들이 오늘날 은하와 모습이 같다. 그것도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뭐 제가 이거 포함은 안 시켰습니다만은 은하들이 수소들과 헬륨이 모여가지고 은하가 된다는 그 과정 자체가 아직까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어요. 예. 실제로 해보면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죠. 이런 문제 우리 학생들이 도전해서 한 가지만 풀면 여러분 아주 주목을 받고 노벨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제 5번째, 제일 중요한 문제로 이제 점점 이제 접어들어 가는데요. 여러분, 은하에서 우리가 이제 질량, 별과 행성과 우주 먼지를 구성하는 그런 물질들의 보통 물질이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물질을 질량을 측정하면은 그 이론상 필요한 질량의 20%에 불과해요. 20%요. 나머지 80%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고 이제 수십 년을 찾았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 이름을 다크메탈이라고 붙였습니다. 다크메탈이라는 말의 뜻은 암흑물질로 번역되는데 정체불명이 모르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빛도 내지 않고요. 빛을 흡수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질량도 모르고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 들어간 그런 물질이 아닙니다. 다만 약한 중력을 작용해요. 중력만 작용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크 메타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 했을 때 이게 우리 은하는 이렇게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는데 멀리 있는 별의 공전 속도가 이론보다가 거의 10배가 빠른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한 요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빨리 가는 거예요. 너무 빠릅니다. 너무. 그러면은 이 별들, 바깥에 있는 별들이 이 우주 은하계 밖으로 날아가 버려야 돼요. 원심력에 의해서. 이 밖에 있는 것들은 다 날아가 버려야 됩니다.
은하가 붕괴돼야 되죠. 은하 자체가 이렇게 빨리 돌면은, 여러분 왜 그 실에다가 돌을 달아가 빙빙 돌리다가 실이 끊어지면 날아가듯이, 이 당기는 힘이 약하면 속도가 너무 빠르면 실이 끊어지고 날아가듯이 날아가야 되는데, 이 날아가지 않고 은하들이 안정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려면은 은하 속에 물질이 지금보다가 거의 5배는 더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5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십 년 동안 찾았는데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이렇게 됩니다. 이게 중심부에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으면 은하 전체를 이렇게 거대한 암흑 물질이 감싸고 있다. 이것이 전체 80%.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상상을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이게 설명이 돼요. 설명이요. 근데 다크 매터는 아직도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큰 숙제. 이걸 만약에 우리의 차세대, 우리 젊은 똑똑한 우리 천재들이 발견하면, 해결하면은 노벨상을 당장 주겠죠. 예. 우리나라 아직까지 노벨상 아무도 못 받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2000년도 넘어와서 우주에 대해서 참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가속 팽창하는 우주예요. 우주가 팽창하는 것은 허블이 발견했지 않습니까? 1929년에요. 그때는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모든 이제 우주론자들이 생각하기를 팽창은 하는데 빅뱅 때 가장 빨리 팽창했고 초기니까 갈수록 중력이 뒤에서 잡아당기니까 늦어져 가지고 점점 이제 감속이 되어 왔다. 늦어져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그 펄머터 등이 그 수십억 광년, 50억 광년 이상 떨어진 멀린 은하들의 후퇴를 재봤더니 더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를 붙여서 더 빨리 팽창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주의 가속 팽창이라고 하는데요. 이 펄머터와 그 과학자들은 초신성을 가지고 이제 관측을 했습니다. 너무 멀어지면 보통 별은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초신성을 가지고 관측을 했죠. 그래서 2011년에 이걸 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나사에서 만든 이제 우주론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하나 속에 오늘날의 우주론이 다 들어있어요. 자, 이것만 이해하시면 우주론은 여러분 전문가가 되신 겁니다.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가 현재입니다. 현재고요. 가로추는 시간이죠. 여기서는 137억 년 그랬는데 실제 요새는 1억 년 또 수정돼가지고 138억 년 됐어요. 138억 년 전에 여기서 한 점에서 우주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 폭발해서 마치 1초도 안 돼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어요. 10의 26승배라 그랬죠. 빛의 속도보다 몇 천조 배 빨리 팽창하다 갑자기 스톱. 정지했죠. 우아한 출구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주가 이렇게 팽창이 늦어져요. 이렇게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늦어지고 있죠. 이게 암흑물질 시대, 다크 에이지 시대라는 겁니다. 암흑물질이 지배하는 시대가 있다가 그 다음에 최근 여기서부터는 뭐냐 하면은 우주가 나팔처럼 벌어지고 있죠.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더. 여러분, 세로 축은 우주의 크기입니다. 이쪽은 크기예요. 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암흑 에너지 시대예요. 지금 암흑 에너지가 작동을 해가지고 암흑 에너지 시대입니다. 왜 암흑 에너지가 시대냐? 여러분, 그 가속도를 일으키려면 뭐든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자동차가 가속하려면 악셀을 밟아가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고, 또 돌을 던지면 가다 늦어지다가 다시 떨어지는데, 우주를 향해서 가속도를 붙이면서 날아 올라가려면 로켓은 뭡니까? 에너지가 있어서 에너지를 밑으로 뿜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야 가속을 하죠. 근데 이 거대한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다크 에너지라고 그래요. 다크 에너지. 그래서 이것은 빅뱅, 인플레이션, 다크 매터, 다크 에너지 모든 게 들어있는 모두 우주론의 총 집합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암흑 에너지가 발견되었느냐? 아직도 암흑 물질과 똑같이 발견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크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이건 정체불명입니다. 불명이고,
그 다음에 우주 전체에 들은 에너지의 약 74%가 되겠고요. 그게 4분의 3이에요. 수수께끼의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그림을 아까 똑같은 그림인데 빅뱅에서 인플레이션을 하고 슬로 여기가 다크 매터 시대, 다크 시대, 그다음 가물 팽창 시대. 약간은 옆으로 나왔는데 이건 수직으로 나왔죠.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을 합하면 우주는 95%가 암흑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리한 것인데 우주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했을 때 보시면은 암흑 물질이 약 21%, 암흑 에너지가 74% 합치면 95%가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별과 행성과 우주 먼지를 구성하는 수소, 헬륨 등 주기율표에 나오는 보통 물질은 4%밖에 안 돼요. 4%. 그래서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95%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 빅뱅 우주 이론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람다 CDM 이론이에요. 람다 CDM. 람다라 말은 다크 에너지를 람다라 그럽니다. 이 다크 에너지를 그리스 글자 대문자로 람다라고 그래요. 한 글자로. 이건 다크 메타는 DM, 다크 메타. 그래서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다크 에너지, 콜드 다크 메타 이론이라고 해요. 다크 메타 후보가 뜨거우냐 차가우냐 하는데 차갑다는 이론이 많거든요. 그 차가운 암흑 물질 이론이 암흑인데 이것을 보면 다 암흑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이름을 이제 별명을 붙이기 이건 제가 붙인 겁니다. 암흑 이론이에요. 암흑 이론. 표준 빅뱅 우주론은 암흑 이론이다. 모르는 게 95%예요.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이걸 보고 도전 의식을 느껴가지고 만약에 이 세계에 도전을 해서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 중에 한 가지만 해결하면 여러분은 뭐 우리나라의 노벨상을 가져오는 그러한 훌륭한 이제 인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이제 이 분야의 전문 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교과서 가지고 마치 빅뱅 이론이 끝났다는 식으로만 배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 과학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우주론을 내세워야 되겠죠. 우리가 빅뱅 이론이 남은 많은 과제들, 숙제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이 분야의 전문 과학자들이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우주론 과학자들이 다른 우주론도 제청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 드리는 내용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소개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는 많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들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중우주 가설에 대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의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다중우주 가설입니다. 그 인플레이션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그 알란 구스와 인플레이션 이론을 30년 이상 연구하다가 인플레이션 이론을 포기한 그 유명한 그 우주론자, 우주과학자 폴 슈타인하르트 등이 인플레이션 이론을 연구한 결과 인플레이션 이론은 한 번의 대폭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 빅뱅을 일으켜 가지고 수많은 다중우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우주가 몇 개가 생기느냐 했을 때 10의 500제곱개의 우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10의 500제곱개의 우주. 이 그림에서 동그라미 한 개 한 개는 우주입니다. 이건 행성이나 뭐 별이나 은하가 아니고 우주 1, 우주 2, 우주 3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와 우주 사이에는 자연 법칙도 다르대요. 마뉴엘리 법칙 형태도 다르고 전자기 법칙도 다르고 자연 법칙 형태가 다르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우주는 조사를 해보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이 우주가 있다는 걸 알아낼, 다른 우주가 있다는 것을 알아낼 방법이 있느냐 했을 때 우주와 우주 사이에는 빛도 건너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라는 것이 한 우주 안에서만 돌아다니거든요. 우주 밖으로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우주의 존재를 알아낼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것은 과학의 영역을 영원히 벗어난 거죠. 근데 호킹, 얼마 전에 죽은 호킹은 이러한 10의 500제곱계의 우주 가운데 극히 낮은 확률이기는 하지만 억세게 운이 좋은 우주 하나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 우주다 이겁니다. 우리 우주는 진영이 존재하고 생명이 존재하는 우주가 탄생할 수 있다. 그래서 10의 500제곱분의 1의 확률로 우리 우주에 생명이 존재하게 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다중우주 가설이 마치 뭐 인기가 있어가지고 뭐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에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참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과학의 발전을 거꾸로 돌리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가 뉴턴 이후 지금까지 수백 년 걸쳐서 일으켜 놓은 노벨상 주면서 우리가 성취한 그 과학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우주를 벗어나는 순간에 그 법칙들과 이론들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복잡성 속에서 단순한 진리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가 떨어진다, 돌이 굴려 내려간다, 물이 흐른다, 하늘에 비행기가 난다, 인공위성이 돈다, 달이 지구를 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 현상들이 얼마나 다르고 복잡합니까? 딱 한 가지 법칙이죠. 만유인력의 법칙.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한 가지를 가지고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에 과학의 아름다움과 과학의 파워가 있는 것인데, 무한한 수의 우주와 무한한 자연 법칙이 존재한다면은 이 과학 단순성에서 오히려 거꾸로 복잡성으로 가버리는 과학의 발전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 되죠. 그래서 멀티버스 패러다임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폴 슈타인하르트라고 빅뱅 이론의 30년 빅뱅 이론을 연구하다가 드디어 이런 모든 문제를 이제 연구한 다음에 포기하고 이제 다른 우주론을 건너간 폴 슈타인하르트라는 유명한 우주론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든 것을 예측하는 이론은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일침을 놨어요. 무한한 우주 속에서 무한한 법칙이 존재하고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것은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하는 의미 없는 이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에 반대하는 천문학자들이 있는데요. 폴 슈타인하르트, 아까 말씀드린 천체 물리학자죠. 프린스턴 대학 물리학과 교수입니다. 할톤 아프 천문학자고요. 독일의 유명한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천문학자입니다. 그 다음 프레드 호일, 이 사람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문학자고요. 그다음 버베지라든지 한스 알펜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폴 슈타인하르트의 주장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알란 구스와 함께 1980년대부터 거의 30년 이상 빅뱅 이론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논문을 가장 많이 쓴 이 분야의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뭐냐면 미국의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는 대중과학 잡지에다가 빅뱅 이론, 위기에 처한 빅뱅 이론이라는 이제 이 글을 썼어요. 이 보면 아까 뭐 나사에서는 우주론 그 종처럼 우주론이 깨져 있지 않습니까? 깨지는 걸 보여지죠. 그럼 빅뱅 이론이 깨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그 글에서 딱 세 가지를 지적했어요. 첫 번째, 인플레이션, 오늘의 우주의 거대 구조를 만들 확률은 극히 낮다. 이 극히 낮다면 보통 10의 뭐 50승분의 1, 100조분의 1 이런 겁니다. 그 불가능이죠. 이걸 갖다 한마디로 나쁜 인플레이션 빅뱅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냥 뻥 하고 터져야 되는 게 아니라 초기 조건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 극히 낮은 확률을 가진 초기 상태만이 오늘날의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세 번째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무한히 다양한 성질을 가진 무한한 거품 우주, 아까 10의 500제곱계의 다중우주라 그랬죠. 거품 우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의 결과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것을 보고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끝났다, 빅뱅은 끝났다 이렇게 보고 다른 우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존하는 뭐 산더성 이론의 최고의 대가인 영국의 옥스퍼드 물리학과 교수 로저 펜로즈가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할 확률을 이제 대항성과 슈퍼컴퓨터를 동원해 가지고 몇 년을 계산해 가지고 결론이 딱 논문을 냈는데요. 우주가 빅뱅으로 우연히 탄생하려면은 10의
10제곱에 123제곱분의 1의 미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 뭐 10에 10제곱에 123제곱분의 1, 여러분 이런 지수는 이중지수인데 본 적이 없으시죠? 여러분 1초에 동그라미를 10,000개씩 평생을 쳐도 칠 수 없는 것이 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즈 펜로저도 이제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 연구를 해본 결과 빅뱅으로 우주가 나올 수 없다 해서 이 사람도 빅뱅을 반대론자로 이제 돌아선 사람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주 전체 수소 원자의 수가 10에 80제곱개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우주론을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린데요. 첫 번째 아까 폴 슈타인하르트 프린스턴 대학교, 이 사람은 그럼 빅뱅 이론을 포기하고 어디로 갔느냐 했을 때 주기적 우주론을 건너갔습니다. 사이클릭 유니버스 패러다임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에크파이로틱 그 시나리오라고 그래서 에크파이로틱이란 말은 불이란 뜻입니다. 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5차원 우주 공간 속에서 5차원 공간 속에서 막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3차원 공간입니다. 이 막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나란히 있지 않습니까? 이 한 개 우주가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 우주가 다가가서 부딪혀서 폭발을 하고 다시 벌어져 갑니다. 팽창하면서 은하들이 생기고요. 5차원 속에서 우리 3차원 우주는 막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멀어져 가다 정지하고 다시 가까이 가서 폭발하고, 그래서 접근하고 폭발을 하고 멀어져 가고 다 정지하고 다시 접근하고 이걸 무한히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빅 바운스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빅 바운스. 이건 이제 그래서 이제 우주론은 되게 패러다임 이름을 붙여요. 이론이보다는 패러다임, 빅뱅 패러다임, 빅 바운스 패러다임, 하나의 관점이란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5차원 공간 속에서 막 공간의 존재가 증명되었나? 이것이 증명된 두 개가 있다는데 어떻게 왜 두 개만 있느냐? 그런 것도 어떻게 두 개의 평행한 3차원 막이 평행하게 존재하느냐? 이런 것도 또 증명하지 못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분은 이제 이 이론이 빅뱅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주장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가설이죠. 가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우주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아오 마구에이조라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데요. 물리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광속 변화설을 내었어요. 이 또 책도 냈습니다. Faster than the speed of light. 빛보다 빠르다. 이런 거예요. 마구에이조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논문들이 요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광속 변화설인데, 우주 탄생 초기에는 빛의 속도보다 훨씬, 지금 현재 빛의 속도, 초속 30만 킬로죠. 현재 30만 킬로의 빛의 속도보다도 과거에는 빛의 속도가 엄청 빨랐다는 겁니다. 얼마나 빨랐느냐 하면은 10의 26제곱배 빨랐다는 겁니다. 10의 26제곱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 C라고 하면 여기 빛의 속도거든요. 빛의 속도가 이렇게 감소하죠. 감소. 쭉 줄어들어요. 현재입니다. 현재 초속 30만 킬로인데 과거에는 빛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우주론은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풀었는데 이 마구에이조는 빛의 속도는 과거에는 빨랐다. 그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1초 만에 간다는 겁니다. 천억 광년 거리를 1초 만에 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근데 이 우주론은 참 재밌는 것이 이 창조론에서 이런 주장을 한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 비슷한 점도 참 매력, 참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이런 이론도 있고, 이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 이 마구에이조라는 부분이 또 이 우주 기원론과 빅뱅 이론에서는 또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인기를 한 대가라는 겁니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낸 이론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그 상대성 이론의 대가, 로즈 펜로즈, 그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인데요. 상대성 이론의 대가라고 그랬죠. 이분은 빅뱅 이론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또 CCC 이론을 Conformal Cyclic Universal 해가지고 블랙홀을 이용한 우주 론을 펼쳤습니다. 이게 무슨 이론이냐 하면은 또 참 재밌는데 이분도 책을 냈어요. What came before the Big Bang? 빅뱅 전에 뭐가 있었냐 하면서 Cycles of Time, 시간의 사이클, 시간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그림의 개념이 뭐냐 하면은 이것이 현재 우주예요. 현재.
현재 우주고요. 현재 전체 우주입니다. 현재 전체 우주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수십조 년 지나면은 다 수축해가지고 거대한 블랙홀 하나로 되고요. 근데 끝이 아니고 블랙홀을 지나가면 다시 블랙홀 빠져나와가지고 새로운 우주가 나온다는 겁니다. 새로운 우주. 새 우주가 나온다는 거죠. 또 이 새 우주도 또 마지막으로 팽창했다가 다시 줄어들어가지고 다시 블랙홀에서 다시 기어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이클을 그린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다. 이런 사이클릭 코스몰로지. 근데 이분도 이제 지금의 우주론을 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뭐 이런 내용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수십조 년을 주기로 블랙홀로 붕괴되었다가 다시 새로운 우주로 태어난다는 가설인데 또 일반 상승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분야의 대가가 얘기를 하니까 또 무시 못할 수가 없고 또 책으로도 나오고 논문으로 나오고요.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우주기원론의 변천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읽으면 여러분 헷갈릴 텐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 책을 썼더니 읽어본 학생이 너무 어지러워서 이 분야를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 17세기엔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정적 우주론을 발표했어요. 우주가 정지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29년에 허벌이 우주 팽창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그 프레드 호일은 정상 형태 우주론을 주장했고, 오늘 제가 소개는 안 시켜드렸는데 이것은 곧 폐기가 되고요. 그 다음 빅뱅 이론이 탄생했습니다. 르메트르, 가모브, 와인버그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초기 빅뱅 이론은 틀렸다 그랬죠. 근데 64년에 펜지아스와 윌슨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면서 또 지평선 문제와 피평선 문제를 제가 설명드렸죠가 생기면서 이걸 풀기 위해서 알란 구스가 1981년에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을 얻어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걸 갖다 날근이라고 붙여요. 한번 간 거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한번 날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는 이제 러시아의 린데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새 인플레이션 이론, 혼돈 인플레이션 이론을 주장해가지고 1980년에 다중우주론을 갔습니다. 다중우주론. 그 다음에 슈타인하르트, 아까 말씀드린 있잖아요. 슈타인하르트가 84년에 영원한 인플레이션 이론, 이것은 일종의 다중우주론과 같은 건데, 가가지고 이제 슈타인하르트는 주기적 우주론을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네요. 그 빅 바운스 패러다임, 빅 바운스. 그 다음 펜로즈는 블랙홀을 이용한 주기적 우주론을 주장했죠. 그 모펫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마구웨이조, 아까 마구웨이조보다 모펫이 먼저 발표했어요. 모펫과 마구웨이조는 2008년에 변하는 광속연을 발표했습니다. 그 현재는 우주기원론은 춘추 전국시대예요. 춘추 전국시대. 어느 것이 옳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그 과학자들이 몰려서 연구하는 분야는 빅뱅 이론이 되겠죠. 빅뱅 이론. 근데 그 빅뱅 이론이 대부분 낡은 빅뱅 이론이에요. 과학자들조차도. 현재 이 분야의 이론을 연구하는 분들은 다 다중우주론을 건너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중우주론은 과학을 거꾸로 돌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주론이 이렇게 혼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런 것을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 단순한 이렇게 패러다임화한 그런 이론에 여러분이 세뇌가 돼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젊은 아이들, 제가 가장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젊은 고등학생들인데요. 똑똑한 이 과학에 머리가 좋은, 과학에 관심이 많고 이러한 참 도전 정신이 있는 이런 고등학생들이, 왜 천문학이나 우주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이런 걸 보면은 와, 뛰어들고 싶을 거예요.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교통정리를 하겠다. 그 우주론을 한 개를 딱 그냥 내세우면, 그러면 참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딱 한 사람의 과학자만 나오면 됩니다. 그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이제 과학의 반열에 들어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빅뱅 이론을 끝났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 그냥 이미 끝난 거 내가 할 일 없네 하고 그냥 나는 어디 하나 가자, 돈이나 벌자 이런 쪽으로 애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빅뱅 이론에서의 가설들을 정리해 드리면요. 빅뱅 에너지도 가설이고요. 인플레이션도 아직 가설이고요. 암흑물질도 가설이고, 암흑에너지도 가설이고, 은하 형성도 가설이고, 다중우주도 가설이에요. 그래서 빅뱅 이론은 수많은 가설 위에 세워진 하나의 패러다임이다. 우주를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이지 팩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팩트.
자꾸 이걸 팩트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팩트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그건 점점 패러다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팩트는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만유인력의 법칙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과 밑으로 떨어지죠. 사과 위로 갑니까? 그건 주장 안 해도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만약에 빅뱅이 팩트면 주장 안 해도 다 인정하게 되어 있지만은 여전히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다양한 가설들이 나오는, 다양한 다른 우주론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 오늘 빅뱅 이론과 과제들 이란 제목으로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조금 혼동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혼동스러운 것이 정상이고, 사실은 그 혼동이라는 그 암흑의 숲 속에서 과학자들은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이 분야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수많은 논문들을 보고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과학자들이 할 일이 많고, 또 새로운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어서 우리나라를, 우리 과학계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는 생명의 기원과 그 과제들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